그날 밤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평생을 약속했던 반지를 진흙탕에 던져야 했습니다. 내 부모만 부모냐는 비릿한 폭언 뒤에 남겨진 건 갈갈이 찢겨나간 한 여자의 자존심과 차디찬 배신뿐이었죠. 세월은 흐르는 강물 같아 깎이고 부딪히며 그녀의 손엔 거친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4년 뒤 남루한 공방의 딸은 업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계산, 그리고 그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등 위에 내려앉은 인과응보의 칼날. 효라는 진심이 어떻게 복수가 되고 또 어떻게 위대한 승리가 되는지 보여주려 합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그 초라한 나무가 거대한 성벽이 되어 앞을 가로막았을 때 남자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제 4년 전 그 빗속에서 시작된 지독한 재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그까진 나무 쪼가리 사진 찍고 기증하는데 내 적금을 다 써? 우리 부모님 노후는 안 보여? 이건 아버지 평생의 한이야. 자식으로서 그 꿈 하나 잃어드리는 게 그렇게 큰 죄니? 효녀 코스프레도 정도껏 해. 너 같은 집구석이랑 엮였다간 내 인생까지 썩어 문드러질 게 뻔해. 파혼해, 당장! 은수의 귓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스테이크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부모님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데 은수의 결혼 자금을 보태길 원했고, 은수는 평생 나무만 만지며 손가락이 뒤틀린 아버지의 오랜 수건인 전통 공예도록 발간을 선택했습니다. 진호는 거칠게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수가 건넨 진심을 경제관념 없는 사치로 몰아세웠고, 은수의 아버지가 지켜온 평생의 업보를 낡은 쓰레기라 불렀습니다. 은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진흙탕에 박힌 약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년 전 그 남자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굴었지만 결국 그가 원한 건 은수가 아니라 은수가 가진 얼마 안 되는 통장의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진호 씨, 당신 눈엔 우리 아버지가 깎아 만든 소반이 땔감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엔 그게 아버지의 영혼이에요. 당신은 오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 올 수 있었던 마지막 진심을 걷어찬 거야. 은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진호의 비아냥거림을 빗소리에 묻어둔 채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출발이 될 줄은 그때의 은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공방 안 전등 하나의 의지에 나무를 깎던 강. 명장은 들어오는 딸의 젖은 모습을 보고도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굽은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나무의 결을 읽어온 아버지는 딸의 눈빛만 보고도 그 마음속에 어떤 옹이가 박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명장은 말없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거친 삼배 같은 아버지의 손이 은수의 젖은 어깨에 닿았습니다. 은수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귀한 목재들이 도록 발간과 박물관 기증을 위해 하나둘 포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호가 돈 낭비라며 비웃던 그 유산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전부이자 딸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파혼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도록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이라고. 은수의 말에 강명장은 허허 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낡은 연장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은수야, 나무는 제 몸을 깎아야 비로소 기물이 된다. 사람 마음도 똑같아. 지금
내 마음이 깎여 나가는 건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려나 보다. 저놈이 무시한 이 나무들이 나중에 어떻게 금치를 하고 돌아오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은수는 아버지의 투박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전통의 가치를 비웃은 진호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진정한 효와 진심이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세월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묵묵히 쌓여갔습니다. 파혼 후 은수는 낮에는 가구 유통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밤에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전통 가구의 현대적 해석에 매진했습니다. 진호가 총구석 전시회라 비웃었던 아버지의 박물관 기증 전시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도록을 본 해외 유명 디자인 잡지의 에디터가 한국의 미에 감탄하며 특집 기사를 실었고, 이는 곧 K-0의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제자인 오민석과 손을 잡고 전통의 숨결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브랜드 옹고를 런칭했습니다. 오민석은 은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진호와는 달랐습니다. 은수의 상처를 나무를 메우듯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아버지의 기술을 진정으로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의 땀방울이 맺힐수록 옹고울의 소방과 장식장들은 강남의 편집숍은 물론 해외 명품관에 입점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이제 더 이상 비에 젖은 채 울던 약혼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경영인이자 장인의 혼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젊은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 큰 돈을 벌겠다며 주식과 가상화폐에 손을 댔던 진호는 거듭된 실패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밑바닥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4년 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가구 법인으로 거듭난 옹고울의 신규 전략 기획팀장 채용 공고가 난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지원자들 사이에서 익숙하지만 불쾌한 이름 하나가 은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진호였습니다. 그는 옹고울이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낡은 공방의 딸이 세운 회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업계 최고 연봉이라는 조건만 보고 지원서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면접 날 은수는 면접관의 명패를 가린 채 대기실 복도를 지났습니다. 그때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진호가 은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강은수. 너 여기서 뭐하냐? 청소하러 왔어. 아니면 커피 타러 왔어. 진호는 은수의 고급스러운 정장을 보면서도 애써 무시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4년 전에 그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도끼만 더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 월급이 세다더니 너 같은 애도 써주나 보지. 하긴 나 같은 투자 전문가가 팀장으로 들어오면 너 같은 말단은 얼굴 보기도 힘들 거야. 예정 생각해서 내 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빌어볼래? 진호는 은수가 아무 대답 없이 자신을 쳐다보자 더욱 우쭐해져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큰 투자를 성공시켰는지, 자신이 이 회사에 들어오면 회사가 얼마나 커질지 침을 튀기며 자랑했습니다. 은수는 그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호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최진호 지원자, 입실하세요. 진호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면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석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강명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듬직한 체구의 오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강명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저 노인네가 왜 저기 있어?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진호의 앞에 마지막 면접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강은수였습니다. 그녀는 면접관 명패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엔 대표이사 강은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손에 쥔 이력서가 구겨졌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진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진호 지원자님, 아까 대기실에서 하신 말씀 인상적이더군요. 투자 전문가로서 우리 회사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당신이 돈 낭비라며 비웃었던 그 전통공예 기증 사업이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을 300% 올린 1등 공신이라는 건 알고 오셨나요? 면접실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진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과거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4년 전 빗속에서 은수를 비웃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젖은 종이 인형처럼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강 명장은 돋보기 너머로 진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 썩은 나무를 바라보는 목수의 서글픔에 가까웠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이력서를 넘기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지원 동기에 쓰셨네요. 회사의 가치를 자산으로 바꾸는 전문가라고. 그런데 최진호 씨, 당신에게 가치란 무엇입니까? 4년 전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나무를 땔감이라 불렀고 딸의 진심을 사치라고 비난했죠. 그 가치관으로 우리 회사의 무엇을 경영하겠다는 건가요? 진호는 헛기침을 하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은수 씨. 아니, 대표님. 저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투자, 노하우를 이 회사에 쏟아붓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정도 있고. 예정? 옆에 앉아있던 오민석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은수가 밤마다 눈물 흘리며 깎아냈던 그 마음의 옹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진호 씨, 당신이 말하는 예정은 상대의 영혼을 짓밟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걸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 대표님께 했던 그 모진 말들, 여기 계신 명장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걸 잊었나 보군요.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면접실의 에어컨 바람이 칼날처럼 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강 명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접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진호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자네, 이 나무가 뭔지 아나? 이건 자네가 4년 전에 땔감이라 불렀던 그 나무의 자투리일세.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정직해. 겉에 화려한 칠을 한다고 속의 옹이가 없어지지 않지. 썩은 나무는 아무리 실력 좋은 목수가 만져도 가구가 될 수 없어. 앉으면 부서지고 만지면 가시가 돋으니까 사람도 매한가지야. 자네는 실력은 있을지 모르나 결이 너무 뒤틀렸어. 내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그 마음보로 어찌 남의 귀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겠다는 건가? 강 명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호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진호는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며 매달리듯 소리쳤지만 강 명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자네 아버님이 아니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내어줄 의자는 없네. 그만 나가보게. 은수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이력서가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비참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접실을 나온 진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공방 딸은 이제 자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실에서 자신이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떠올리며 제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그때 은수가 면접실에서 나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호는 염치도 잊은 채 은수의 구두 앞까지 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미쳤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할게. 화장실 청소라도 할 테니까 제발 뽑아만 줘. 은수는 그런 진호를 보며 4년 전 빗속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이렇게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때 손을 내밀기는커녕 발길질을 했었습니다. 은수는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진호 씨, 내가 당신을 안 뽑는 건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의 정신을 망칠 게 뻔하니까요. 당신이 말했던 경제관념대로라면 가치 없는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요? 은수는 경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은수야, 은수야. 이름을 울부짖으며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4년 전 은수를 빗속에 버렸던 것처럼 이제 그가 세상의 차가운 거리로 버려질 차례였습니다. 진호가 소란을 피우며 사라진 후 옹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4년 된 옹이가 비로소 깔끔하게 깎여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는 민석과 함께 아버지의 공방 마당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로 짠 소반 위에 정갈한 찻상을 차려내 오셨습니다. 민석은 은수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아픈 기억은 이 나무 향기에 다 날려보내시죠. 민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을 숫자로 계산하던 남자를 비워낸 자리에는 사람의 결을 사랑하는 따뜻한 남자가 새순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강 명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은수야, 이제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결을 찾았구나. 고생했다, 내 딸. 몇 달 후 은수와 민석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거창한 예식장이 아닌 아버지의 작품들이 전시된 고향 마을 박물관. 마당에서 치러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은수는 아버지가 직접 깎아 선물한 오동나무 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축복과 은수의 노력이 깃든 도록 한 권이 소중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께 비싼 차를 사드리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요. 하지만 제가 배운 효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존중하고 그 꿈이 꺾이지 않게 곁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단단하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빛나는 효도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나무는 때로 비바람에 꺾이고 옹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며 깎이고 다듬어진 나무만이 비로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명품이 됩니다. 은수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칠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